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혜입니다. 지난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방송에서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외관만 그럴듯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해당 이슈를 각 시장별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마무리가 미적지근하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락 마감했던 반면 유럽 증시는 그래도 마무리가 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슈라도 각 시장별로 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세세하게 전략을 구축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꼭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29% 상승하면서 2,472.7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4% 하락하면서 872.5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외국인만이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4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현재 0.12% 하락하면서 6,901.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3% 하락하면서 2,725.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3% 하락했지만요, 여전히 93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4% 상승하면서 1,292.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면요, 네, 현재 0.12% 하락하면서 72.1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알려드립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02% 상승하면서 3,214.3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항세행지수는요, 석가탄신일로 인해서 휴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보시면 현재 0.51% 상승했고요. 에이다와 이더리움 모두 상승세고 아인스타이늄이 오늘 4%대 강세입니다. 다음 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 또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0.72%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 네오, 그리고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알려드립니다. 1위는 트론입니다. 2위부터는 이오스, 비트코인, 4위는 에이다, 5위는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한층 더 까다로운 새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새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이란은 이를 수용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은 새롭게 내놓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강의 경제 제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제 유가는 혼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란발 악재, 향후 국제 유가는 어떻게 오를지 잠시 후에 양세동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외신들은 관련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오늘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CNBC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요. The State Department issued 12 demands for Iran. They ratchet up oil market risk and trade tension.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측이 이란에게 12개 조항을 요구를 했고, 이는 무역 긴장감과 유가 리스크가 계속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CNBC에서는요, 폼페이오 장관은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한층 까다로워진 12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게 하자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된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전문가는 이 폼페이오의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연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고하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제재를 단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게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Secretary Pompeo announces new Iran policy, strongest sanctions in history.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정책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현재 제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폴리틱스에서는요,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이 이란 정부와 외교적 관계를 재건하는 동시에 고급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된 워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을 직접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자국 경제를 살리거나 소중한 자산을 해외에서 싸우는데 낭비하든 둘 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전문가들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관계가 점차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이 새로운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멘토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멘토님. 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 뉴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기존 핵 협정보다 타이트한 요구사항이다 보니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미국 측 입장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은 이란에게 근 40년간 제재를 받아왔어요. 경제적 여력을 이란은 타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지탱해온 터라 이란의 입장은 만약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미국의 말은 당근이 아닌 모욕이다라고 언급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앞으로 행보는 경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제 제재가 앞으로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빚줄 가능성이 크게 시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조금 더 팽팽해질 수도 있겠군요. 자, 일단 이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요구사항과 제재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멘토님,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뉴스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와 지금 첫 번째 이슈 연관지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네네. 일단은 두 번째 뉴스를 좀 살펴보면 전 뉴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으로 핵 관련 시설 일부 중단과 더불어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무제한 접근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 자체가 사실상 이란 측에는 항복선언을 하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냐, 이게 관건인데,
전에 이제 첫 번째 뉴스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그 가능성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낸 뒤 이란이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축한 상태고, 앞으로 미국의 강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제재가 좀 강해지면 아무래도 이 주요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 유가의 좀 공급 차질이 좀 빚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악재들 때문에 지금 유가도 좀 오름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타격이 이제 석유 수출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지금 쉽게 변곡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장을 펼치는 이유는 국제유가의 이란 제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관건이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전 뉴스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경제 제재를 이미 40년 동안이나 버텨온 국가예요. 제재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U라든가 중국, 인도 측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타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공조를 할지 이게 최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곡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추가적으로 이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장이 더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게 보고 있고, 이러한 경제 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경제 제재가 쉽게 풀리고 합의될 가능성보다 이란 측이 수출 유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하게 차트를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MACD라든가 이런 음봉 상태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장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단기 저가가 형성되는 자리가 이러한 기준선 위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루드 오일을 거래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제 69.50 위치까지 올 때까지는 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적 포지션을 좀 매수로 취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좀 글로벌 이슈 이렇게 분석을 잘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의 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셔야 하는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미국, 이란의 경제 제재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미국의 경제 제재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좀 더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계속 해야겠네요. 네, 이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8월이에요. 네, 이제 요구를 미국 측에서 전달한 입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열려있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일단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앞으로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포커스에 맞춰질 것입니다.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는 장이 분명한 거를 지금 시청자분들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과 이란 제재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지수를 좀 압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지난장 트레이딩은 좀 어떻게 펼치셨고, 또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구축해 나가면 좋을지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크루드 오일 자체는 거래하는 걸 좀 사실상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이라도 이제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매수 포지션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69.50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테스트를 확인한 뒤 그 다음부터 매매를 임하는 게 좀 더 안정성 있고 리스크가 낮은 매매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는 데일리 매매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위험해요. 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개인적으로 이제 69.50 위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좀 이제 지지를 받는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때부터 좀 장기 포지션으로
좀 일주일 내지 2주일 끌고 가는 방식으로 가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좀 뉴욕 증시 지수는 좀 어떤가요? 요즘에 뭐 다우나 S&P 지수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은 추세가 사실상 안 나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매매를 할 포지션 그 종목은 뭐냐면은 골드라든가 조금 유로 종목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스닥이랑 S&P 자체는 사실 최근에 그 미중 간의 이제 관계가 다소 많이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장세 자체가 추세를 나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박스 형태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으로 이런 지금 지탱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미 증시라든가 이런 거는 템포를 쉬고 차라리 골드라든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 유로를 좀 거래하시면 안정성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골드 차트 좀 더 설명드려도 괜찮나요, 앵커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차트 자체를 조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그 지수 자체가 1300에서 1305 라인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큰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이제 저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내일 해갖고는 매수 데일리 포지션을 접근할 수 있지만 1300부터 1305 라인에서는 큰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라인부터는 개인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지 자체를 받는지 테스트하고 저가 자체가 갱신된 다음에 1205 라인까지 저가가 지금 단기 저가인 1280이 갱신된다면은 1250까지도 조금 접근할 가능성이 매도 포지션으로 굉장히 열린다 하고서 이 구간 내에서 매도 포지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와 골드가 오히려 요즘에는 좀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기에 유리한 자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닥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의 중국 장좀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일단 전일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소폭 올라오고 있었죠.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일단 이 탄력 자체가 이제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 보합권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사실상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일단락 된 부분들이 사실상 한 번 반영했고요. 반영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루 장을 쉬었기 때문에 장 쉬고 다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폭으로 오르는 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8일 날 한 번 반영했고 21일 날 반영하고 또 반영한 거기 때문에 GT 제재 해제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증시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존 성분 지수나 창업한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차이신주, 그러니까 차이신주 1년 미만의 미대당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한 같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 정보 좀 알아봤고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IT 기업 바이두의 혁신을 이끈 치루 부회장이 전격 사퇴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바이두의 주가는 휘청였는데요. 바이두는 어떤 기업이고 치루 부회장은 왜 사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까다로운 IPO 심사에 IPO 상장 대기 기업들의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은 해외 증시에 상장 중인 자국 기업의 본토 증시 유치를 위해서 IPO를 간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무엇 때문에 IPO 상장이 엄격해진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바이두가 이제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죠.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중국엔 바이두가 있다. 이렇게 불리면 될 것 같은데,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AI에 최근에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두 부흥을 이끌어왔던, 지금, 이제, 바이두의 최고 이제 그 CEO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있어요. 운영 책임자가 이제 치루 이렇게 얘기해서 치루 CEO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사임한 여파 때문에 주가가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급락하고 말도 좀 많고요. 18년 주가가 무려 9%나 하락을 했었고 시총 93억 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던 그러니까 CEO 그러니까 최고 이제 운영 책임자죠. 운영 책임자가 사퇴한 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바이두의 이슈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바이두 하면 사실 알리바바와 텐센트랑 같이 중국의 3대 IT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바이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이두 기업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두는 한국에 보시면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제일 편하신 게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AI 쪽에 진출해서 요즘 흐름도 좀 비슷해요. 네이버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3대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중국에서 이제 주로 검색 엔진 인터넷 포털 많이 하는데 중국 정부 정책에 협조를 좀 더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컸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약 70%, 중국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바이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AI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알리바바가 요즘 너무 세죠. 알리바바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알리바바 견제를 위해서 진동하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합작을 해가지고, 알리바바를 견제를 하거나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또 AI 부분에서는 각자 이제 좀 경쟁사기도 해요. 근데 알리바바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약간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바이두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좀 비슷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룹의 실무 책임자인 7호 부회장이 전격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온 겁니다. 자, 7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바이두의 좀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왜 사퇴를 한다고 밝혔을까요? 일단 이유 자체가 되게 이유는 아름다운데요. 그 뜯어보면 사실 좀 아름답지 않은 약간 그런 모습인데.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7호 이제 CEO가 이게 등장했던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바이두가 사실 정체를 겪고 있었어요. 2016년, 2017년, 점점 정체기를 겪고 있었는데, 이 정체기를 겪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신성장 동력이 많이 모자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난다. 뭐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네이버가 처한 상황하고 좀 비슷했던 2016년, 17년 바이두였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의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출했는데, 7호 이제 CEO가 등장한 뒤로 이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의료 사업하고 바이두 YY 같은 거를 다 매각시켜버리면서 부실을 좀 미리 좀 막았고요. 바이두 금융사 같은 경우도 요즘 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AI 쪽에 혁신을 해가지고, 뭐, 올인 AI 해가지고 이제 막 전부 다 AI 쪽으로, 치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그것 때문에 바이두 역시 성장 능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근데 왜 퇴사를 하냐, 퇴사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인들 말로는 뭐 건강 문제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동안 퇴사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7호 부회장 같은 경우 너무 좀 대우가 좋지 않다. 뭐, 그리고, 의견 충돌이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루머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재무 쪽에 이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과 그런 전략 부분에 이제 책임만 있지, 재무 쪽에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내 이제 2인자로서의 한계를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또 알리바바나 이 텐센트에 비해서 좀 대우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다음 후임도 뽑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좀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7호 부회장의 사퇴 이후에 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내 IPO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먼저 뉴스 설명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중국 내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공개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상장을 하면 기업이 자동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IPO라고 하는데 상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장. 그러니까 증시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증시 상장 기업이 보통 대기 기업이 한 900에서 100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기업 대기 기업들이 확 줄었다. 확 줄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까 중도 포기한 거다. 심사 대기만 해도 원래는 2, 3년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중국 하면은 약간 자기 일이 아니면 좀 신경을 쓰지 않는 문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긴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중국 증시 IPO가 좀 시간이 좀 걸리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IPO 심사가 어떻게 보면 강화가 좀 된 건가요? 근데 일단 중국 증시는 상장하는 데만 2,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장하는데 6개월 내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상장하는데 2, 3년이 걸려버리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회사가 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허다해요. 상장 신청해놓고 상장되기 전에 이미 회사가 망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거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스닥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 자체도 좀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 자체가 내일 아니면 잘 신경 안 쓰는 그런 문화도 있는데 일단 상장 신청하는 기업이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섞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IPO 문턱 자체를 아예 좀 높였어요.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
요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요건이 많이 강화가 됐죠. 특히 금융 리스크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강화가 됐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통과율이 52%밖에 안 돼요. 상장을 신청했는데 다 통과하는 기업이 52%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 85%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진 수치거든요. 그만큼 상장 통과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난번에 중국 금융당국이 IPO를 좀 간단하게 해서 나스닥이나 홍콩 증시에 있는 자국 기업들을 좀 데려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반대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된 양상인가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IPO 전용 채널까지 만들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PO 전용 채널은 유니콘 기업한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기업은, 어차피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기업,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비상장 기업. 다시 말하면 이제 규모가 큰 IT 서비스 관련 회사들이 주로 유니콘 기업들이에요. 이 유니콘 기업들인데 이 유니콘 기업들은 한 달 만에 이제 심사를 끝내겠다라고 해서 대형 유니콘 기업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지, 일반 중소형 기업들은 상장하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심사도 상당히 무턱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 차별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업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형 기업들이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 정책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이 뭐 IPO 빨리빨리 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여전히 심사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신청 기업이 감소해서 오히려 심사 기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걸리던 게 이제 신청 기업이 점점 줄면 그럼 좀 짧게 걸리겠죠. 이제 6개월 얘기하는데 그래도 한 2년 내로는 상장이 좀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 이번에는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가이드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스마트 금융 AI. 점점 치열해지는 이제 BATJ.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진동. 이렇게 네.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이. 좀 가이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을 이제 대표하는 기업이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진동인데, 네. 진짜 이 기업들의 최근에 이 치열함 정도가 이게 거의 무슨 이제 사극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근데 각자 분야는 좀 다릅니다. 진동하고 알리바바가 좀 겹치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각자 분야는 달라요. 분야는 다른데, 점점 핵심 역량으로 꼽고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꼽는 사업들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선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금융,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관련 서비스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간 쪽은 알리바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서 이제 텐센트하고 바이두가 이제 텐센트가 이제 알리바바 근처에 있고, 바이두하고 진동이 이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자회사를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가지고 지금 업계에서 좀 그래도 거의 상위권,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거의 업계를 견주는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동하고 바이두하고 텐센트가 좀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에 이 구도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중국 증시를 이제 투자하시면서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T 대기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 기업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또 역시 오늘 또 리뷰입니다. 네. 자꾸 왜 리뷰만 하냐. 근데 이게 목표가를 오면요,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리뷰가 듣기 싫다 그러시면은 이제 저기 톡스타 상담방에서 물어보지 마세요. 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뷰를 일단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화동제약입니다. 화동제약. 자, 화동제약.
화동제약 신천에 행문에 있고 000-963 한 세 번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이미. 화동제약은 지금 제약업종, 오늘 리뷰에 제약업종 전체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동제약을 보시면은, 중국 제약산업이 이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그 이후부터 쭉 올라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쭉 올라왔는데, 이제 제약산업 일속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독 이제 관련해서 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이 올해 양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경쟁은 좀 치열해졌는데 상위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중에서 하동제약은 중국에서 R&D 투자 비용이 높은 3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당히 R&D가 높고, 차동제약 처음에 다들 이제 TV나 다른 데서 이제 보실 때는 저당성 1위 제약사였는데, 화동제약 중국 전체에 거의 1위권이거든요. 그래서 꼭 저당성 1위, 이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화동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을 때가 이때쯤이에요.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드릴 때가 또 이때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추가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제약사를 좀 리뷰를 해보자면, 제가 얘기 드렸던 항서제약이 또 있었습니다. 항서제약. 그러니까 항서제약은 신약 개발 위주로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운남백약이라고 있는데, 운남백약 역시 프리미엄 생활용품, 우리나라 LG 생활건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LG 생명과학하고 LG 생활건강 이 두 개 합쳐놓은 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품약국 같은 경우 약국 체인업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동보제약, 그때 한번 얘기 드렸죠. 그 태격제약은 창업판에 있고요.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북성제약이 최근에 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북성제약도 조금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자체 제가 이제 소개를 계속 시켜드릴 텐데, 지금 오늘 이제 화동제약 같은 경우는 했던 거 리뷰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얘기 안 드렸던 문남백약, 이품약국 이런 장춘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추후에 나중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동제약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68.5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현재는 좀 가격권이 계속 꾸준히 올라서 높으니까요. 요 정도까지 조정 받으면 그때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매수는 지금은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60일 위안 요 정도에서 추천 한번 드렸었고, 57에서 한번 추천 드렸었는데, 손절가는 그거보다 올라온, 그러니까 매수가보다 올라온 트레일링 스탑 자리로 67 위안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600 위안 이쪽 라인을 손절로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으로 끝나는 거죠. 수익으로 잘못돼도 수익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고 2차 목표 달성했는데,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85위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위안. 우리나라 사실 셀트리온으로 PER 대비하면요, 지금 100위안이 넘어야 되는 화동제약이에요. 근데 지금 85위안 정도까지 보시면 가장 좋지 않나. 또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동제약 소개해 주신 이후로부터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좀 오른 것 같은데요. 화동제약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라는 멘토님의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진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난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팝체인 코인의 세계 최초 상장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하지만 팝체인 코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상장을 연기했습니다. 팝체인 코인 논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크코인에 대해 일본 당국이 칼을 빼내든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슈 분석 첫 번째 이슈 살펴본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팝체인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저번에 빗썸이 팝체인에 대한 진행을 좀 포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이제 18일, 19일에 연달아서 지금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팝체인이 추가 상장이 됐습니다. 사실 기업 가치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팝체인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팝체인이 무엇인가요? 팝체인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팝콘 TV라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두 번째로 유명 아니죠? 예, 아프리카 TV 다음으로 유명했던 이제 팝콘 TV 쪽에서 자체 모회사 쪽에서 이제 런칭했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좀 따서 본인들만의 암호화폐를 출시하고자 해서 만든 게 이제 팝체인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팝콘 TV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정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에서 좀 디스를 당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굳이 출시하는 게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지분 보유가 91%가량이 기존에 됐었다 보니까 두 명이서 91%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점 지분 상태에서 출시하는 거는 사실 이분들의 어떤 수익을 올려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빗썸이 논란이 되자마자 바로 상장에 대한 공지를 때렸다가 바로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날에는 이제 추가 거래소에서 하나 오픈을 했었고요. 오픈을 했었고 그 이후로 18일, 19일 연달아서 정확히는 이제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4일 연속으로 4거래소에서 동시에 오픈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려는 예정이었는데 빗썸은 펑크가 났던 거죠. 근데 나머지 4개 거래소에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들이 기존에 18일은 코인베네, 그다음에 19일에는 엘뱅크라고 이제 싱가포르 소유에 있는 엘뱅크라는 거래소에서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들이 핵심 거래소들은 아니었어요. 메인 상위권 탑 10에 있는 거래소들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해외 거래소 쪽에서 오픈했다는 면에서 다시 거래가 재개됐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21만 5천 명 정도가 보유를 하게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명이 보유하던 상태의 과점주의 상태를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퍼져 나가는 상태가 됐다라는 면에서 빗썸이 이 정도면은 다시 거래를 재개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거래소들 오픈했던 이 거래소들이 탑10 안에 드는 거래소들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상장 코인에 어떻게 보면 목이 말라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구잡이식이라도 오픈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 거래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7위 안에 드는 지금 탑7입니다. 탑7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탑10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공식력 있는 분석을 통해서 코인을 상장시켜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업비트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2위, 전 세계에서는 7위에 있는 거래소인데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을 따져서 제대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팝체인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 5개를 지금 뭐 업비트 쪽에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들을 이제 오픈을 확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식력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코인들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겠고 근데 팝체인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오픈을 하면은 같이 진행을 하려는 거냐라는 부분이 좀 의문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4개 거래소 말고 하나 더 오픈이 되려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비트제트라는 거래소인데 이 친구는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거래소예요. 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거래소가 오픈이 되면은 기존의 빗썸 주장으로는 지금은 일단 상장에 대한 철회를 했지만 10위권 내에 있는 거래소가 오픈하면 추가적으로 오픈할 계획이 있다. 그 정도 의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제트까지도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빗썸 측에서는 추가적 오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제트가 오픈을 하든 뭐 안 하든 간에 일단 팝체인이라는 이 코인의 출처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이라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고,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해외 거래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 거래소들은 일단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선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도 다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탑7 중에서도 상위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에 홍콩 거래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런 거래소가 오픈을 들어간다는 이슈를 볼 때는 분명히 비트제트나 이런 친구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정말 분명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빗썸 측에서는 이 부분을 뭐 공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아직 없다라는 면에서 좀 선을 긋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빗썸이 좀 이제 코인 논란 때문에 아직까지 상장을 좀 연기한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비트제트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빗썸도 역시 좀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좀 비추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꼭 팝체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기타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기존의 업비트만 보시더라도 시총 기준으로 뭐 300몇 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보시면은 블룸버그 기준으로 이제 상위 10개 코인에 대해서 이제 기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추후 상폐 가능성까지도 있다라는 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이제 일본의 거래소 부분까지도 이 부분과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이슈, 지금 일본에서 일부 코인들을 좀 상장 폐지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뉴스인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블룸버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두 코인입니다. 지금 4개 코인을 상폐시키는 걸로 들어가는데, 지금 지켓이랑 뭐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블룸버그 지수에까지 포함되어 있던 상품이죠. 근데 이런 상품들 지금 4개, 지금 모네로, 지켓이, 대시, 어거, 이 상품들에 대해서 블랙코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 상품들에 대한 상장 폐지를 지금 코인체크 쪽, 일본 대형 거래소죠.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다크코인,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는데 일단 다크코인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다크코인은 사실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걸로 좀 유명한 화폐들이죠. 그래서 블록 안에서 이제 뭐 일반적인 블록들은 네이밍을 남길 수도 있고요. 저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있을 때 이제 이더리움 보유자분께서 이더리움에다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블록에다가 글로 남긴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들마다 공개된 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면이 있는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고 공개된 장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머니들이 쉽게 운반책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코인이라는 명칭으로 좀 악명을 떨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는 다크코인을 좀 해킹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다크코인을 통해서 블랙머니들을 유입하는 출처로 사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면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코인체크 쪽이 과거에 이제 램 사태로 5,800억 정도의 손실을 해킹을 도난을 한번 당했던 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제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래소 중 하나예요. 제일 타격을 먼저 받았었다 보니까 지금 뭐 금융청이 해라 하는 것들은 웬만한 것 지금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대시되는 가까운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일본, 이쪽에서 거래소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래량 자체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환되는 화폐가 제일 커요. 달러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북한의 제1 타겟이다. 그래서 블랙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 자금이 유입된 거를 그대로 북한이나 혹은 뭐 북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테러 국가들의 바로 해킹 수단으로 도입이 될 수가 있고, 뭐 그냥 중국
해커들이 해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굉장히 필요하기다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청에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위험이 될 만한 소지들을 미리미리 다 제거를 하자라는 면에서 블랙코인들을 미리 좀 상패를 하는 쪽으로 제재 조치를 내린 거고요. 근데 이 조치를 뭐 굳이 이행을 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있는데 일단 코인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눈치를 빠르게 봐야 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코인체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 블랙코인을 제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모네로 지캐시 대시 어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지수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인 상품입니다. 이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상위 20개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맞는 건가라는 부분이 의문으로 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좀 코인에다가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이 좀 등록 허가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거겠죠? 네, 일본의 등록 허가제가 저번에 이제 Nem 사태 이후에 좀 더 강화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 등록 허가는 사실 이제 신규 거래소들에 대한 오픈도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수단일 뿐더러 기존 거래소에 대해서 충족 미요건을 가진 거래소들은 다 폐지시키겠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이 등록 거래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에 다크코인들을 내린 것도 이 등록 허가제 기준을 좀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 허가제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의 이 코인체크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거래소들까지도 줄줄이 다크코인들에 대한 상장 폐지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면에서 지금 거래량들에 대한 굉장히 악화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후 여파로 어떻게 커질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의 블룸버그 지수 수치까지도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사태가 아니라는 점은 굉장히 지금 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빗짓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좀 그렇게 위험 수단의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슈 분석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